안녕하세요. 코드를 짜다 보면 몇 년, 아니 뭐 10년, 어쩌면 그 이상 된 아주 큰 시스템을 만날 때가 꼭 있죠. 이게 새 기능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런 오래된 코드를 잘 관리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요, 거의 20년 된 레일즈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하베스트 사례하고 또 월 사용자가 2천만 명이나 되는 10년 차 한국 웹서비스 경험, 이걸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.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, 오늘 들으시면 매일 만지는 그 코드 베이스를 좀 더 잘 다룰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라고 하면 그냥 버그 잡고 시스템 안정화하는 거,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.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. 기술 부채, 그러니까 당장 편하자고 좀 돌아갔던 결정들 때문에 나중에 고생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관리하고 리팩터링, 보안 업데이트, 또 의존성 관리, 심지어 새 기능 개발까지 다 포함하는 훨씬 넓은 개념이죠.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걸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지가 참 중요합니다. 구체적인 전략들을 좀 살펴보죠. 기술 부채 얘기하시니까 확 와닿네요. 그 자료에도 나오는 고구마 줄기 문제요. 코드끼리 책임이 막 얽혀 있어서 진짜 줄기 하나 땡기면 고구마가 우르르 나오듯이 뭐 하나 고치려다가 연쇄적으로 문제가 빵 터지는 거. 이거 진짜 흔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하베스트도 19년 된 코드 베이스면 비슷한 고민이 당연히 있었겠죠? 그럼요. 그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뭐랄까 새로운 기능 개발 속도까지 느려지게 만들어요. 단순히 코드가 좀 지저분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구도적인 문제나 로직 이해가 너무 어려워서 시간이 막 지체되는 거죠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과거 코드를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. 그땐 맞았는데 지금은 틀릴 수 있다.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해요.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게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최선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서비스가 커지거나 기술 트렌드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개선이 필요해진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럼 그 기술 부채를 해결하는 거랑 또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 거 사이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? 자료에서도 보면 PMF, 시장 적합성을 찾는 초기 단계에는 아무래도 사용자 경험 개선이 더 중요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정성 확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. 네, 현실적으로는 서비스 단계나 상황에 따라서 그 중요도나 가중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. 초기에는 사용자한테 가치를 빨리빨리 전달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서비스가 좀 안정기에 접어들면 기술 부채 해결이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이거 나중에 정리하자. 이 말은 참 쉬운데 이게 개인 의지만으로는 정말 어렵고 조직 차원에서 리소스를 딱 배정하고 꾸준히 관리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.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버전 업데이트하는 거 이거 조직 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팀 전체가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네요. 자료에서도 보이스카우트 규칙 얘기 나오잖아요. 코드를 봤을 때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고 떠나자 뭐 이런 거요. 이상적이긴 한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개발자들이 다 바쁜데 이걸 항상 지키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결국 팀 차원에서도 좀 격려해지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이게 지속 가능할 것 같네요. 전적으로 동감합니다. 그런 문화적인 접근도 중요하고 또 동시에 그런 노력을 뒷받침하는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정말 중요해요. 개별 개발자가 노력하는 것 외에도 예를 들어 기술 부채 해소나 핵심 인프라 개선을 전담하는 팀, 델타포스니 플랫폼 팀이니 이런 팀을 운영하고 이 팀들이 다른 팀 작업에 방해 안 주면서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. 그리고 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 조치들도 도움이 많이 돼요. 리노베이트나 디펜더박 같은 툴 써서 의존성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기능 개발할 때 관련 라이브러리 미리 좀 살펴보고 업데이트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코드, 데드 코드라고 하죠. 그런 건 과감하게 지우는 거죠. 번들 아웃데이티드 같은 명령어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도 좋고요. 리팩터링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겠네요. 특히 이게 핵심 로직 같은 거 건드릴 때는 진짜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. 조심스럽고. 하베스트 사례에서 깃허브에 사이언티스트 잼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와, 이거 진짜 인상 깊었어요. 기존 코드랑 새로 짠 코드를 실제 운영 환경에서 그것도 안전하게 비교 테스트를 할 수 있다니. 이거 정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데요?
네, 맞아요. 사이언티스트는 정말 실용적인 접근법입니다.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면 기존 코드, 그러니까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거랑 새로 짠 코드, 캔디데이트를 동시에 실행시켜요. 근데 사용자한테는 기존 코드 결과만 보여주는 거죠. 대신에 만약 두 결과가 다르면 이걸 미스매치라고 하는데 이 정보를 기록해서 개발팀이 나중에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하베스트에서는 이걸로 뭐 권한 로직 변경하거나 SQL 쿼리 최적화 비교, 키싱 로직 제거 검증 이런 데 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이제 이런 비교 결과를 잘 모으고 또 시각화하려면 레딧이나 그라파나 같은 외부 시스템이랑 연동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. 와, 진짜 유용한 도구네요. 리팩토링 하려고 할 때 그 심리적인 부담감을 확 낮춰줄 수 있겠어요. 이런 도구 쓰는 것 말고도 개발 워크플로우 전체의 유지 보수를 좀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노력도 중요하겠죠, 그럼. 그럼요. 풀 리퀘스트, PR 작성할 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덧붙이는 거. 이거는 미래의 동료나 심지어는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아주 중요한 투자거든요. 그리고 또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 스위트를 잘 관리하는 거. 이거 필수죠. 그냥 커버리지 숫자만 높이는 게 아니라 가끔 불안정하게 실패하는 테스트, 플래키 테스트라고 하죠. 그런 거 꾸준히 관리하고 CI, 지속적 통합 실행 속도도 너무 느려지지 않게 적절히 유지해야 하고요. 여기에 뭐 CI/CD 파이프라인 잘 구축하고 피처 플래그 활용하고 롤백 전략 잘 세우고 또 데이터독 같은 관찰 가능성 도구로 모니터링까지 잘 갖춰지면 정말 좋겠죠. 잠시 덧붙이자면 그 마이크로 서비스 분리할 때도 그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 분리한 다음에는 기존 시스템에서 관련 로직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교훈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들어보니까 결국 오래된 애플리케이션을 성공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뭐 특정한 기술 하나, 도구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네요. 팀 전체가 유지 보수를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여기는 문화,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이언티스트처럼 안전하게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장치들, 이게 잘 조화를 이뤄야 하는 거군요. 네,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. 보이스카우트 규칙 같은 작은 실천들이 계속 모이고 상세한 PR 설명으로 미래를 중개하고 또 사이언티스트 같은 도구로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이런 실질적인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10년, 20년 넘게 사용자들에게 사랑받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지금 당신이 관리하고 있는 코드 베이스를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요? 혹시 지금 이건 진짜 나쁜 코드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그게 만들어질 당시의 어떤 제약 조건이나 비즈니스 맥락을 고려하면 어쩌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그런 이해가 오늘 당신의 리팩토링 계획이나 뭐 동료와의 소통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